하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졌던 는 결단력 있게 페르시아군이 아직 합쳐지지 않은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아주 오래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 동양과 서양이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격돌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사상 첫 맞대결을 하게 됨으로써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 전쟁이라 불리웠던 고대의 전쟁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동양의 대표 선수를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많이 들어본 이 유명한 고대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사실 이 나라는 침대 축구로 유명한 이란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왕조 형태의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도 보면 고려 같은 경우는 왕씨왕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씨왕조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여러 왕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하면 일단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씨 왕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세종 이방원이라든지 정조대왕, 세종대왕 등등등. 페르시아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렸던 왕이 바로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라고 불렸던 왕입니다. 키루스 대제는 당시에 서아시아의 아주 작은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걸프만 위쪽을 보시게 되면 페르세폴리스란 도시가 있는데요. 이 페르세폴리스 도시 근처로 작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예전에 초기 페르시아 국가의 영토였어요. 손바닥만한 느낌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오리엔트 지역, 이 서아시아와 소아시아 지방의 고대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기라성 같은 여러 국가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등등등 우리가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정말 고대 문명에서 상당한 강대국이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작은 나라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는 아주 뛰어난 명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왕은 차례차례 이런 고대 왕국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고 광활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루스 대제의 후대에 이르러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까지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는 정말 오리엔트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일정 부분까지도 이 세계 3대 문명을 석권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를 고대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얼마나 큰 제국이고 얼마나 막강한 제국이었냐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실 텐데 당시 세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무려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구와 물자가 페르시아에 몰려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키루스 대제는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형성한 뒤에는 자신을 스스로 왕 중의 왕이라고 일컫게 되고 이것을 페르시아어로는 샤한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스스로 왕 중 왕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크고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대제국을 이루게 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500년경에 키루스 대제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명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리우스 1세 또는 다리우스 대제라고 불렸던 자예요. 사실 이 다리우스 1세는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야망에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민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단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러 각지 일어난 반란 세력을 일단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라를 재정비한 뒤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영토를 좀 더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다리우스 대제 때 아주 유명한 업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길이라고 불렸던 고속도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서쪽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사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이 수사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 끝에 있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쪽의 하르디스라는 도시까지 무려 약 2,700km 가량의 엄청난 길이의 대도로를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서울, 부산의 6, 7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길이의 큰 도로를 무려 2,500년 전에 뚫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넓고 아주 평평한 돌로 잘 포장을 한 뒤에 일정한 간격마다 말들이 쉴 수 있도록 역참을 설치해서 파발이라든지 어떤 황제의 명을 전달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넓은 대제국을 관통하는 대도로였기 때문에 물자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의 길의 서쪽 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 왕의 길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던 지역인데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지역은 현재는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는 굉장히 이슬람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주 오리엔트 문명의 느낌이 강한 곳인데요. 하지만 당시 25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아나톨리아 반도 가장 서쪽 해안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서부 해안가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에게해를 건너서 바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당시 이 발칸반도에 있던 이 그리스 문명의 도시 국가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해상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부 해안가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많은 해양 도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을 훗날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수많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등등 그리스 문명을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다리우스 대제 입장에서는 이 서부 해안가 끝에 있는 작은 지역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겠죠. 저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은 뭐지?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에 아직 편입이 안 된 건가? 이렇게 다리우스 대제는 생각을 하고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들에게 물과 흙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물과 흙을 가져오라는 것의 의미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을 하라는 의미고, 자신들에게 세금과 자신들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리스 문명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갖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들은 다리우스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 최강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상대하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 도시들은 그리스 본토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령당하면 어차피 다음은 너희들이야, 빨리 도와줘!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들이 외쳤겠죠. 하지만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들도 결국 형편은 마찬가지인 소규모 도시국가들이었기 때문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겁이 났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은 이오니아 지방을 외면하게 됩니다. 딱 2개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2개의 도시국가는 바로 에레트리아와 아테네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오니아 지방은 워낙 소아시아에 연결된 내륙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대군을 감당할 능력이 결국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다리우스 대제에게 진압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라는 국가가 이오니아 지방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다리우스 대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쭈, 왕중왕인 내게 감히 너희들이 반기를 든 나라를 도와줘? 그렇다면 너희들도 내가 꿀꺽 삼켜주마. 하하하.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을 가볍게 제압한 다리우스 1세의 눈에 드디어 진짜 서방 세계인 그리스 본토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오니아 지방을 평정한 페르시아 군은 바다를 건너 발칸반도 북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발칸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그리스계 국가로 알려진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마케도니아는 참고로 훗날 그 유명한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죠. 이오니아는 이미 평정했다.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 너희도 물과 흙을 어서 가져오거라. 나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오니아 도시들은 모두 다 불태워진 걸 너희도 알고 있겠지. 하하하. 이미 이오니아 지방도 무릎을 꿇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크고 막강하다.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 굴복하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게 되고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음 편하게 페르시아군은 드디어 발칸반도의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역사가들의 추정으로는 페르시아군이 총 25,000명이었고 2명의 사령관으로 병력을 분리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페르시아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오니아 진압하고 북쪽 너네 형제 나라들 무릎 꿇린 거 봤지? 니네도 얼른 물과 흙을 내놓거라. 하하하.
응 아니야 우린 걔네들과 달라.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사신을 무려 사형을 시키면서 전쟁의 의지를 불사르게 됩니다. 어쭈 이것들 봐라.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마. 먼저 바다의 교두보인 낙소스 섬과 이오니아 편을 들었던 에레트리아부터 정보시켜주마.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본토 사이에 중간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낙소스 섬이 점령당하게 되고, 또 이오니아 지방을 도와줬던 한 국가인 에레트리아도 저항 끝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이 헛되지는 않았던 게 그동안 잠시나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 군의 어떤 실체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연이은 승전보로 페르시아 군은 기세가 한껏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을 가득 실은 600척의 전함이 아테네 북동쪽에 있었던 마라톤이라는 평지에 상륙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대 아테네, 아테네 대 페르시아,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주자가 첫 맞대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서양의 대표 주자였던 아테네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였고 동양의 대표 주자인 페르시아는 정말 거대 제국을 형성했던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그 두 명의 사령관이 각각 10,000명과 15,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상태였는데 그 병력이 마라톤에 완전히 합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테네의 사령관이었던 밀티아데스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테네 역시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졌던 밀티아데스는 결단력 있게 페르시아군이 아직 합쳐지지 않은 이 순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드디어 이 마라톤 평지에서 1만 명의 아테네 군과 1만 5천 명의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지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전투는 중앙에 가장 주력 부대가 있고 또 좌익과 우익에 보조 병사가 진을 쳐서 이렇게 세 진을 친 다음에 힘을 겨루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병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중앙군에 가장 힘을 줘서 정면 돌파를 하게 되고 상대의 중앙군을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보통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공식이 가장 전형적인 전술이었거든요. 하지만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아테네의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앙군을 얇게 포진을 하고 양익이었던 좌익과 우익에 훨씬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사실 역사상 명장으로 불리우는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효율적인 승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적인 승리의 가장 기본 공식은 바로 포위전이었어요. 자, 우리의 전설인 이순신 장군 역시도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하객진으로 포위해서 섬멸시켰었죠. 이 아테네의 뛰어난 전략가인 밀티아데스 역시 당시 고대에서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포위 작전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밀티아데스가 이런 중앙을 얇게 만들고도 포위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군은 보통 무장이 가벼운 경보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는 굉장히 유명한 팔랑크스라고 불리우는 중무장 보병이 주력 부대였어요. 그래서 밀티아데스의 계산에는 페르시아 경보병 중앙군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 그리스 중무장 보병이 페르시아의 중앙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양 군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자 페르시아의 궁병들이 활을 쏘기 시작하죠. 사실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은 방어력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무게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기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군의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화살만 이겨내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전속력으로 뛰어라. 200m의 간격을 전속력으로 돌파한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은 팔랑크스 진으로 방패를 두껍게 걸치고 긴 창으로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오후가 지나는 이 사이에 정말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고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아테네의 팔랑크스 군들이 버텨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의 얇은 중앙군들이 버티는 사이 양쪽에 있던 좌익과 우익의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양쪽을 잡아먹게 됩니다. 양쪽 진영이 무너지게 되자 페르시아의 두꺼웠던 중앙군은 3면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승부는 여기서 바로 결정이 납니다. 전사자 192명 대 6,400명. 아테네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합쳐지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1만 남은 본대가 배를 타고 아테네의 시가지 본진으로 쳐들어올 위험이 있었어요.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지체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도 잊은 채 전속력으로 아테네 시가지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중무장 보병이고 무거운 군장을 했던 이 아테네 보병들은 상당히 지칠 수 있던 상황임에도 전속력으로 이 마라톤부터 아테네까지 30km 이상의 거리를 주파하게 됩니다. 결국 간발의 차로 아테네 군이 먼저 아테네 시가지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본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공격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퇴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 평지를 전속력으로 주파했던 것이 전설이 되어서 올림픽 경기에
경기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서방의 대표 아테네를 얕봤던 왕 중의 왕 페르시아 제국은 쓰라린 패배를 안고 본국으로 퇴각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은 해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모든 분들의 생각을 맞힐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 또는 한산도 대첩을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려 2500년 전 지중해의 작은 해협에서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던 해전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작았던 그 바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라미스 해전이라 불렸던 역사상 최초의 해상 전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300의 주인공이죠.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는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을 맞아 테르모필레에서 처절한 전투 끝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사실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오는 그리스 중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바다와 육지 모두 좁아지는 이곳만 잘 막아내면 우리에게도 승산은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돈에 눈이 멀게 되어서 페르시아군에 우회로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었죠. 자, 방어선은 뚫렸고 그리스 중부 지역마저 페르시아군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티카 지방과 그리고 스파르타가 속해 있는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였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그리스 연합군은 드디어 최후의 방어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을 보면 먼저 육군의 주축은 스파르타, 그리고 해군의 주축은 아테네였습니다. 우리 육군은 코린토스 지역에서 방어를 하겠소. 해군도 우리 육군을 지원하시오. 여기서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지점은 그리스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육군이 방어하기 나쁜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주력이라 하면은 팔랑크스 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군의 중무장 보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테르모필레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리스 연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신들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을 사용해서 육지에서 승부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곳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을 한다면 말 그대로 아테네가 있던 아티카 지방은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자, 절체절명의 상황. 과연 해군의 중심이자 아티카 지방의 주인이었던 아테네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에 아테네의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 누구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에도 바로 이런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토스 지역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요. 그곳은 육지와 바다 모두 생각보다 좁지 않기 때문에 대군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요.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전쟁을 위해 10년간 준비해왔소. 우리의 주력인 해군은 반드시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그리스 연합군은 최후의 방어를 육지인 코린토스 지협이 아니라 바다에서 치르기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리스의 이순신, 테미스토클레스는 왜 바다를 고집했던 걸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그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춘닥터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안선이 복잡한 그리스의 지형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안선이 복잡한 이런 지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배들이 훨씬 더 이동을 하거나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군을 운용해야 했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불리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가 바다의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이었던 그리스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바다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무역 그리고 해상 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다르게 굉장히 풍족하고 넓은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드넓고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바다로 나갈 이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해군 같은 경우 바다의 해상 민족인 페니키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분명히 민첩한 이동이 가능했고, 그리고 바다에 훨씬 더 익숙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테미스토클레스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지점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 해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살라미스 섬이란 곳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빠르게 강제 이주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오. 때문에 페르시아 육군이 아테네 시가지에 들이닥친다면 막을 방법이 없소. 미리 시민들을 섬으로 대피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가지를 버리게 되고 인근 섬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해군을 주력으로 한 그리스 해군 연합은 살라미스 섬에서 집결을 하게 되죠. 이 살라미스 섬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과 굉장히 또 좁은 해협을 갖고 있던 그런 섬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다의 물살도 빠르게 되고 바람의 변화도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배들은 항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여 이곳에서 전투를 치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어떤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찝찝한 승리이긴 했지만 테르모필레를 돌파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아테네 시가지에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야? 이 녀석들 겁을 먹고 다 도망갔나 보군. 에이,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 아들이 이제 거의 이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하하. 하지만 아테네의 주력인 해군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죠. 왕 중의 왕이시여, 아테네를 차지한 지금 저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예로부터 협동하지 못하고 늘 분쟁을 하던 민족입니다. 저희가 주력인 육군을 정비하고 겨울을 지나 코린토스 지역에서 승부를 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가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본국에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간 언젠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가급적 승부를 빠르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왕 중의 왕이시여, 그리스 해군 연합이 지금 살라미스 섬에 정박해 있고 그곳을 곧 빠져나가 코린토스 지역으로 도망가려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럴 순 없지. 어서 살라미스 섬을 포위해라. 여기서 그리스 해군을 박살내고 승부를 봐야겠다. 하하하. 물론 이것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기 위해 흘렸던 거짓 정보였어요. 그리스의 이순신은 페르시아가 가급적 빠르게 승부를 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이 살라미스 섬에 도망가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페르시아 해군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라미스 섬으로 달려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해군이 살라미스로 왔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여기서 승부를 내자. 테미스토클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먼저 역사가들의 추정으로는 페르시아 해군 같은 경우는 약 900척 그리고 그리스 연합 해군은 375척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테미스토클레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페르시아 해군은 살라미스 섬을 완전하게 봉쇄하기 위해 먼저 서쪽 출구 쪽으로 이집트 전함 100여 척을 보내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역시 서쪽에 배후를 견제하기 위해 코린토스 전함 40여 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 800여 척이 아테네의 팔레론 항을 떠나서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로 향해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크세르크세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살라미스만에서 해전을 관전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황금 옥자를 만들고 승리를 만끽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복수가 완성되는 것을 관전하겠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하하하. 자, 일단 살라미스의 동쪽 입구의 지형이 중요한데요. 그 입구를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입구 가운데 푸시탈리아라는 작은 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별동대를 이 푸시탈리아 섬에 보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입구 중앙에 있는 푸시탈리아 섬을 점령하면 페르시아군이 점점 더 조급해져서 입구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역시나 테미스토클레스의 예상대로 푸시탈리아 섬이 점령당하자 페르시아 해군이 양쪽 입구로 물밀듯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해군의 진영을 보시면 좌익에는 가장 페르시아 해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페니키아 전함들이 300여 척이 있었고 나머지 우익에는 500여 척의 이오니아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는 그리스 연합 해군의 경우에도 좌익에는 주력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 200여 척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기나 해군을 중심으로 한 135척의 그리스 연합 해군이 있었어요. 자, 뛰어난 전략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번 승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군의 좌익, 즉 주력 부대였던 페니키아 함대와 아테네 함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입구로 페르시아의 우익이었던 이오니아 함대가 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오니아 함대의 눈앞에 그리스의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함대가 갑자기 살라미스 동쪽으로 진입을 해서 도망치듯이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기나 함대가 빠르게 도망친다고 생각을 한 페르시아의 우익인 이오니아 함대는 그 아이기나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동쪽만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페르시아의 가장 주력이었던 좌익인 페니키아 함대도 드디어 이제 왼쪽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가장 주력인 그리스의 좌익이었던 아테네 해군도 페니키아의 함대를 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살라미스의 약간 서쪽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페니키아 해군 역시 이 아테네 함대를 쫓아서 살라미스의 서쪽 깊숙이 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페니키아 해군이 좁은 입구를 통과해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해군이 빙 돌아서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페니키아 해군은 상대적으로 배의 수도 많았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좁은 입구를 통과하느라 움직임이 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테네 해군이 빠르게 우회를 하면서 이 페니키아 해군을 포위한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전군 돌진하라. 우리 배는 작지만 페르시아 배보다 무겁고 튼튼하다. 겁먹지 말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아테네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배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크기는 좀 더 작지만 무게는 더 많이 나갔던 아테네의 배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배들과 충돌했을 때 페르시아 배들이 훨씬 더 충격이 컸었어요. 가뜩이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서로 뒤엉키고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였던 페르시아 군들은 이런 아테네의 배들에 부딪히게 되자 점점 무너지고 침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테네 해군이 적의 주력인 페니키아 함대를 몰아붙이고 포위해서 섬멸하는 동안 우익이었던 아이기나 해군 역시 나머지 페르시아 전함인 500여 척을 굉장히 선전하면서 방어를 성공하게 돼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갑자기 오후가 지나게 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면서 더 이상 페르시아 해군은 진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죠. 결국 나머지 우익인 페르시아군의 이오니아 함대들은 페니키아 해군이 전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쓸쓸하게 퇴각을 하게 됩니다. 40척 대 400척. 살라미스 해전의 전투 결과는 그리스 연합해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특히나 페르시아 해군의 가장 주력이었던 최정예 페니키아 함대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해군은 그 기능을 거의 완전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해군이 치명타를 입는 것을 언덕 위에서 관전했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육군만 남겨둔 채 본인은 페르시아 본국으로 황급하게 돌아가 버리게 되죠.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최초의 해전이라 불리우는 살라미스 해전.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의 설계로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333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는 왕 중의 왕이라 불리우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이 당대 최강의 제국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20살의 한 젊은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재적인 지략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대 전쟁사 사상 최고의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전투는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이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안정화시킨 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들르게 되는 한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고대 도시에서 재밌는 일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시여, 고르디온이란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어서 고맙네.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므로 오늘은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도록 하겠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도시의 중앙 광장에 웬 전차가 하나 놓여 있던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차와 그 이음새에 단단한 줄이 묶여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전체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지요. 허허허. 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궁금하니 광장으로 안내해 주게나. 광장으로 간 알렉산드로스는 그 전차와 이음새에 묶여있는 매듭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밧줄로 아주 복잡하게 묶여있던 매듭은 도저히 손으로 풀 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모두가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 매듭을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칼을 뽑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매듭을 손으로 풀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나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이 매듭을 잘라버리면 되지. 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게 되고 그 매듭은 잘라지면서 전차와 이음새가 드디어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의 지배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함께 어려운 일을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게 되는 예시로 종종 쓰이게 되는 일화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진취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한 일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자른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계속 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서아시아 지방인 시리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맥 이름은 타우로스 산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아시아의 동쪽 지방과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척박하고 험준한 지형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척박한 지형이 계속되고 험준한 산맥을 넘게 되면 병력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만약 페르시아군이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핑계로 이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할 수 있던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고비를 넘긴 알렉산드로스와 우유부단했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시리아의 작은 평원인 이소스라는 평원에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규모 결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양군의 진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양쪽 군대의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점령한 소아시아 지방에도 일부 병력을 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총 3만 명의 병력만 이끌고 이소스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군은 역사가들이 10에서 15만 대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마케도니아군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많은 수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 대군은 이소스 평원의 북쪽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우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르시아의 우익에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2만여 명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은 우익에서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좌익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앙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워낙 많은 수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겹겹이 포진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총 4겹의 두꺼운 포진을 한 형태였는데요. 그 가장 앞줄에는 스파르타 용병단 2만여 명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스파르타 용병단은 그리스에서도 가장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가장 앞장서서 저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을 박살내줄 것이야. 하하. 그리고 스파르타 용병단 뒤에 두 번째 줄에는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근위 군단인 이모탈이 1만여 명 포진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모탈 뒤로는 역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가 화려한 전차 위에 타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르시아의 대규모 경보병들이 그 다리우스 뒤에 예비 병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기병과 경보병의 혼합 형태인 혼성부대를 배치시켰었는데요. 이 혼성부대는 기병과 경보병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빠른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를 좌익에 위치한 목적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보통 우익에 위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좌익에 위치해서 이 기병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혼성부대를 배치했던 것이죠. 좌익의 혼성부대로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주력인 기병을 묶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묶여있는 틈을 타서 페르시아의 자랑인 우익의 기마군단과 중앙의 스파르타 용병단이 마케도니아의 핵심 중무장 보병을 양으로 밀어붙이며 그들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야. 하하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영을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의 천재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뛰어난 지략가다운 통찰력으로 페르시아군의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하였죠.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나올지 보이는군.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추가 진영을 갖추도록 하겠다.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좌익에 그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얇고 길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우익에는 자신 알렉산드로스를 포함한 최정예 전력 기병을 포진시키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전에 벌어진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 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진영이었는데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먼저 좌익인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의 왼쪽 끝에 테살리아 기병을 추가로 배치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우익이 발빠른 기마 군단이므로 그쪽을 상대할 때 가장 좌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동력이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우리도 속도전에 능한 테살리아 기병을 배치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어서 우익인 자신의 부대 옆에 오른쪽에도 추가적인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은 우리의 주력 부대인 기병을 방해하기 위한 혼성 부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혼성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기병과 보병을 섞은 특수 부대를 편성하여 저들을 상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발빠른 기병과 또 가벼운 옷차림을 한 보병이 혼합된 특수 부대가 포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333년 11월 드디어 양군의 운명을 건 대결이 이소스 평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 군단이 전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 군 같은 경우에도 알렉산드로스 군 가장 오른쪽에 편성돼 있던 특수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는 페르시아의 좌익인 혼성부대를 제거한다. 혼성부대가 제거되어야 우리의 진짜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페르시아를 향해 단숨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뛰어난 지휘관 아래 잘 훈련되었던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단숨에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 역시도 기병과 보병이 혼합된 형태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가 워낙 강력하고 빠르게 돌격해오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적은 수로 저렇게 빠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인가.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매우 강하구나. 퇴각하라.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강력하게 페르시아의 좌익을 몰아붙여서 결국 혼성부대를 전장에서 이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페르시아의 우익 쪽에서는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 적들을 단숨에 섬멸시키자. 가자.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게 되자 알렉산드로스 군의 가장 좌측에 있던 테살리아 기병이 그 기마 군단을 상대합니다. 우리 테살리아 기병은 비록 수는 적지만 숙련되고 뛰어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다. 결코 겁먹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마 군단을 최대한 막아내라. 양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드디어 페르시아의 중앙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가장 앞쪽에 위치했던 스파르타 용병단이 드디어 강을 건너 돌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랑스러운 스파르탄. 우리는 최강의 중무장 보병이다. 적들에겐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다. 가자. 이렇게 스파르타 용병단이 돌격을 해올 때 알렉산드로스 군의 좌익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의 중무장 보병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하셨다. 전군, 우리의 자랑인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을 펼쳐라. 적의 중앙군을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가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중앙군이 스파르타 용병단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파르메니온의 팔랑크스 진영은 굉장히 단단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특수부대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제거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의 최정예 기병 3,000기를 이끌고 왼쪽 옆구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중앙군의 정 가운데 황제 다리우스가 있다. 왕을 사로잡으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 가자! 우리는 페르시아의 중앙을 가르고 다리우스를 잡으러 간다. 와! 빠르게 페르시아 중앙군의 좌측 측면으로 다가간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기병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들의 옆구리를 격파해내기 시작하죠. 페르시아 중앙군의 가장 앞줄에 속해 있던 스파르타 용병단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서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단을 막아야 했던 부대는 황제의 최정예 근위대인 이모탈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 3,000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페르시아의 근위대 이모탈을 격파하기 시작하였죠. 1만여 명의 근위대 중 무려 6,000명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에 산산조각 나면서 점점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근위 부대가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 쓰러졌단 말이냐. 누가 어서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막아줘라. 어서 제발. 으아! 다리우스 3세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3세를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다리우스 3세는 화려한 전차도 나몰라라 버려버린 채 옆에 있던 말을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황제가 도망친다. 다리우스 3세가 도망치고 있다. 황제가 도망쳤다는 소식은 빠르게 페르시아군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도망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군단이었죠. 이럴 수가. 황제가 도망치다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도 빨리 도망치자. 으아! 뒤를 돌아보고 도망치는 페르시아의 기마군단에게 테살리아 기병이 그 뒤를 쫓아가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한편 페르시아 중앙군인 스파르타의 용병단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들도 드디어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찾게 되는데요. 적의 뒤는 뚫렸고 페르시아의 황제는 도망쳤다. 이제 우리도 공격할 찬스가 생겼다.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섬멸하자. 가자! 한편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 최대한 속력을 내면서 적진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가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도망치게 되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황제 녀석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끝까지 쫓아가보자. 이리야! 알렉산드로스가 도망치는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려 하던 찰나에 파르메니온의 전령이 도착을 하게 되죠. 전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모두 괴멸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는 이후에 또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니 전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네, 파르메니온 장군. 아쉽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중앙군의 후방에서 페르시아군을 포위하고 일격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중앙군의 전방에는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이 돌격을 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 중앙군은 앞과 뒤 그리고 측면 부분까지도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자 11만 명 대 500명.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이소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쟁의 신이자 위대한 정복자로 불렸던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의 7번째 이야기. 벌써 7번째까지 꽤 많이 왔네요, 그죠?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소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최강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깨부시기에 왔다가 자신이 대패를 했던 그런 전투였죠. 반면에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르시아의 최후의 결사 항전이었다. 다리우스의 영혼까지 쥐어짰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가멜라 전투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페르시아 최후의 숨통을 끊었던 그런 전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바로 뒤쫓아서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고 남쪽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에서 자잘하게 승리를 한다고 한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보급로의 확보와 후방의 안정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밥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투에서 계속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즉 중근동 지방을 자신의 지역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번 편 내용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알렉산드로스의 티로스 공방전, 정말 고대 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알려져 있는 그 티로스 공방전을 힘겹게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지역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굉장히 저희에게도 익숙한 나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들이라면 이집트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인 살라 같은 선수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명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지역은 지금의 뭐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태동한 문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사실 뭐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중간의 교두보 지역인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이 세 군데를 함께 묶어서 중근동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은 이 지역이 막 전쟁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막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덥고 뭐 석유밖에 없고 뭐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이 강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 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중간에 교차하는 딱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데 하필 이 지역이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풍요롭고 중요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파라오인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고유의 문화를 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인들은 지방 장관을 둬서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사실 지방 장관은 뭐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신의 아들을 중요시하고 이 신의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딱 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신관들에게 직접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페르시아의 그 지방 장관의 지배에 불만도 많았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배자이자 또 이런 이집트의 고유의 문화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친근하게 자신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힘을 쓴 그런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화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속하는 그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열렬한 환영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신도시까지 계획에 착공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소스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였던 알렉산드로스와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양쪽 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겠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자신이 제일 처음에 정복한 소아시아 그리고 이소스 전투 승리 후에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과 북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중근동 지방을 완벽하게 제패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들과 주력 부대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전투에서 대국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의 권위도 엄청 추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동쪽 지역의 군사들을
물량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드디어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동북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제패한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곳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 발달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겠죠.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두 개인 바빌론과 수사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하고 있었고 그 도시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과 보물도 가지고 있던 초고도 문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당연히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의 작은 평원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가우가멜라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로스보다 자기가 어쨌든 유리했던 부분은 병력의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는 공성전, 성에서 지키는 그런 걸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넓은 평원에서 회전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서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부딪혀서 결판을 내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의 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결국은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군단이 주력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당연히 더 드넓은 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최전력이 기마 군단이기도 하고 또 병력의 수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을 지키는 그런 쫄리는 전투보다는 평원에서 한 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회전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이 다리우스 3세가.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가오가멜라 전투이니 그 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오가멜라 평원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자신의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로스보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신의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장소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 진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당연히 다시는 그 패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낫전차라고 불리는 유닛인데요. 말 그대로 이 마차 같은 전차 그리고 몇 마리의 말이 또 그 전차를 이끌고 그 전차 위에 병력이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퀴에 긴 낫이 달려있어요. 1m 정도의 낫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차가 앞으로 쫙 전진을 하면서 이 바퀴에 달린 낫으로 사람들을 쫙쫙 벤다 이런 유닛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배너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 낫전차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으로 유명한 중무장 보병을 조금이라도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높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로 철갑으로 딱 감싸고 있으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낫전차로 그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또 코끼리 15마리를 또 데리고 와요. 얘는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위에 병력이 타고 있고 이런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랑 국경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인도산 코끼리를 아마 전력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일단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돌격용으로 쓰이려고 그렇게 다리우스가 비장의 카드로 데리고 왔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는 이 비장의 카드 코끼리와 전차 부대를 가장 앞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특히나 이 전차 부대는 굉장히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이 가오가멜라의 땅을 미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절치부심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리우스는 양쪽 날개, 즉 양이개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을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좌측 날개인 좌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좌익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좌익을 마주보는 위치는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군의 오른쪽인 우익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에는 어떤 병력이 배치했느냐,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부대, 즉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그 최정예 기병 전력이 마케도니아 군에서는 우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익의 맞은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소스 전투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리우스 3세는 정말로 페르시아의 좌익에 가장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든 자신한테 또다시 돌격해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이 좌익의 사령관을 맡은 자가 바로 베소스라는 자입니다. 베소스는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인 박트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바로 현대시대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하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험준한 지형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좀 사나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 지방 역시 굉장히 민족이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이런 민족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그 지역에 뛰어나고 사나운 기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좌익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사납고 험준한 지형인 박트리아 기병이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 베소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처럼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날개엔 누가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 날개인 우익에는 마자이오스라는 사령관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마자이오스 역시 페르시아의 어떤 바빌론 총독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귀족 자제들의 기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 날개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전력인 기병 군단은 갈아 넣어서 모았던 것이라 보시면 되고, 총 3만 명으로 기마 군단의 수가 알려져 있는데 3만 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기병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기병이 10,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알렉산드로스도 기병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10,000명이 안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정말 기마 군단을 긁어 모아서 3만 명까지 배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이 중앙에는 늘 그렇듯 다리우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다리우스를 지키는 보병이 두껍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다리우스 앞쪽으로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싸움을 잘해야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의 앞쪽으로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부대인 이모탈,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알려진 그리스 용병단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뭐 잡다한 경보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다리우스 뒤쪽에 배치된 이 경보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합지졸인 병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런 굉장한 대군이 가우가멜라에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 전투의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어쩌면 기원 전시대, 즉 고대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늘 최상위 명장, 즉 SSS급 명장으로 늘 랭크되는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은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스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가우가멜라 평원, 즉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명장들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장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의 진영, 적의 진영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정찰을 보내잖아요. 뭐 프로브를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스타크래프트 고수처럼 끊임없이 계속 정찰을 보냈고, 특히나 적을 혹시 사로잡거나 포로를 삼게 되면 직접 가서 포로에게 신문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캐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역시 페르시아 군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의도까지도 역시 명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번에 공격적인 진영을 펼치고 있군. 맨 앞줄에는 특별한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 기마군단을 포진해놨다. 이것은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지.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이 페르시아의 진영에 맞춰서 어떻게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전체적인 진영을 보시게 되면 이 진영 자체를 약간 비스듬한 각도의 사선 대형으로 길게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다리우스는 분명히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서 쌈 싸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이렇게 길게 펼쳐놓으면서 비스듬한 사선 대응을 해놓게 되면 상대방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영을 쌈 싸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좁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싸먹혔을 것이고, 이런 사선 대응으로 해놓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효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짰던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양쪽 날개를 보시게 되는데, 이 양쪽 날개도 약간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활 모양의 진영 역시도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상대방이 옆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가기 쉽게 그렇게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의식한 활 모양의 진영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영 자체는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먼저 중앙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대형으로 유명한 그런 팔랑크스를 펼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이 중앙에 먼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좌익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영원한 오른팔 고참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의 가장 공격의 핵심, 즉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최정예 기병 전력이 우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 부대를 지원하는 가벼운 발놀림의 경보병과 궁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별동대도 같이 추가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점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는 가운데인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어력 때문에 보통은 한 줄로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만큼은 이 중무장 보병을 두 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 바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방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중무장 보병이 포위를 당하거나 무너지게 될 시에 두 번째 겹에 있는 중무장 보병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10월 11일 드디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를 맞이하러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둔 무적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와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무찌르고 동방의 아름다운 대제국 페르시아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대들에게.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춘닥터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건 마케도니아군의 오른쪽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분명히 페르시아는 나를 가장 의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일부 병력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하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하기로 했던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 즉 좌익의 기마군단을 이끄는 베소스 총독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알렉산드로스 군을 쌈 싸먹으려 했었던 다리우스의 계획이 약간 처음부터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를 싸먹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전략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빠져나갈 줄이야.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대들이라도 총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맨 앞열의 비장의 무기부터 출동시켜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비장의 무기인 맨 앞열의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먼저 출동을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비장의 무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답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입니다.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낫전차 부대는 좌우 방향 전환이 힘든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돌진해올 때 우리는 그저 병사들의 간격을 벌려서 그대로 낫전차가 직선적으로 지나가게 한 뒤에 포위해서 활과 창으로 말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사실 코끼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지. 우리 중무장 보병들이 긴 창으로 고슴도치 대형을 촘촘하게 하여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고 만약에 물러서지 않고 바로 단단하게 그 진영을 펼친다면 코끼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하였죠. 낫전차들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돌격해올 때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간격을 휙 벌리면서 그 전차를 피하게 되고 지나간 전차들은 화살과 창에 말이 맞으면서 결국 전차가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코끼리 부대 역시 단단한 팔랑크스 고슴도치 진영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전장을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비장의 무기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는 매우 손쉽게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들마저 무력화되었단 말인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 페르시아는 강력한 양쪽 날개인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믿어보자. 다리우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인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케도니아의 왼쪽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대였죠. 마자이오스는 압도적인 물량과 공격력으로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의 최정예 엘리트 기마군단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반드시 무찌르자. 이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좌측의 파르메니온 쪽 진영이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소스를 유인했던 알렉산드로스 역시 드디어 베소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맨투맨 마킹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의 기마군단은 생각보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자이오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고 좌측에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맞아서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비장의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나가리가 된 후 다리우스는 그 뒤에 있던 중앙 보병에 전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알렉산드로스는 베소스 총독이 맡고 있으니 우리 중앙군도 이제 전진한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을 압박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우측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과 함께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의 중앙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고슴도치 진영으로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의 중무장 보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과 중앙 모든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는 매 눈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중앙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다. 이 틈을 놓칠 수 없지. 상대방 베소스는 우리 별동대와 일부 기병대로 발을 묶어놓도록 한다. 나머지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나를 따르라. 이랴!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본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최정예 기병 부대인 헤타이로이의 일부를 떼서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맡았던 일진 담당인 베소스 총독은 당황을 하였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중앙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안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베소스 총독님, 지금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와 별동대가 워낙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저히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마케도니아의 별동대는 매우 용맹하고 민첩하여 도저히 쉽게 떼어날 수가 없군. 이 찰거머리 같은 녀석들. 어쩔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를 쫓는 건 일단 포기한다. 대신 우린 여기에 남아서 이 찰거머리 같은 별동대 녀석들을 모두 해치우도록 하자. 결국 이 베소스 총독은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다리우스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전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 부대다. 그대들은 나 알렉산드로스와 친구이자 전우와도 같은 사이라 할 수 있지. 이제 기회는 왔다.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리우스를 완벽하게 잡고 승리를 쟁취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바람같이 다리우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페르시아의 중앙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의 전투였던 이소스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들을 부수면서 점점점 다리우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리우스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소스 전투의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맨투맨 마킹을 맡았던 베소스 총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누가 저 알렉산드로스를 막을 것이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안 돼. 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도망치자. 도망쳐. 다리우스는 자신을 향해 또다시 다가오는 알렉산드로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이소스 전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지휘관인 황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중앙군 역시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였던 베소스 총독 역시도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를 무찌르지 못한 채 황제가 도망가는 것을 보자 같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던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었는데요.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파르메니온 쪽의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거의 포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파르메니온은 견디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다리우스를 꼭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소중한 군대와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을 잃을 순 없다. 그들을 구한 것이 먼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파르메니온 장군을 구원하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헤타이로이 부대가 마자이오스의 뒤에서 후방을 치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된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 역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페르시아군은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또다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짰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원전 500년경부터 당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오가멜라 전투의 대장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길고 자세했던 전투를 듣느라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춘닥터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